한 여인이 관아로 끌려와서 맡고 조선시대 여성의 그 처벌 모습을 그린 정말 귀한 작품입니다. 지금 때리고 있는 요 회초리 같은 거 보이세요 지금? 네. 하늘다란 거. 요걸 뭐라고 하냐면 태라고 합니다. 태. 태.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이 주인공은요. 이 태보다 좀 더 두꺼운 장. 장. 네. 이 장을 그것도 무려 장형 최고 등급인 100대. 오. 100대? 100대를 맞아야 되는 엄청난 죄를 지었던 인물. 버틸 수가 있나요? 실제로 장형 100대를 맞은 사람 중에 버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맞으면 이건 거의 죽습니다. 저 이거는요. 진짜 죽어요. 아니 과연 이 여성의 이름은 누구기에? 그러니까요. 예. 누구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 혹시 도현 씨 추측하는 사람 있어요? 1480년. 아니요, 근데 사실 예전에 뭐 100대를 맞을 정도면 진짜 뭐 나라를 팔거나 뭐 그냥 도둑질로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바로 누구냐면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바로 어우동.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로 접한 모습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도 조선시대 최고의 판무파탈 이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늘 보면은 좀 화려한 의상과 화려한 모자를 쓰고 나오는 게 좀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어우동의 처벌은요. 장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조선의 왕이요. 직접 나서서 이 여인에게 극형인 사형을 명합니다. 와. 직접 나서 가지고. 네, 왕이 직접이요. 아니 대체 이 어우동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원래 받아야 하는 그 형을 넘어가지고 사형을 선고받았을까요? 그리고 왕이 직접 관여해 벌을 내린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이 어우동에게 죽음을 명령했던 왕을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이 왕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1480년 조선을 다스렸던 왕. 그리고 우리가 한번 만났던 왕인데요.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 성종. 맞습니다. 1480년은요. 성종이 왕위에 오른 지 11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종은요. 할아버지 세조. 이 세조가 또 이 카리스마 하면서 엄청난 왕권을 자랑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때와는 정말 다르게 정말 신화와 학문을 배우고 토론하는 그런 경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소통했던 왕도 정치. 정말 왕과 신하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평안한 정치를 만들었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성종 시대에 살았던 이 어우동이라는 여인, 과연 어떤 사람일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전에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이 어우동하면 섹시한 이미지, 늘 그런 이미지로 매혹적. 우리가 지금 소비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어우동이 태어난 곳은요. 한양에 있는 지체 높은 양반집이었습니다. 양반집이었습니다. 아, 진짜? 양반집 네. 딸이었어요. 양반 딸이었어요. 공신 집안에다가 지금으로 치면요. 외교부 국장급에 해당하는 승무원 지사까지 지내게 되는 정말 지체 높은 양반, 바로 박윤창이라는 사람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눌 이 여인은 어우동. 네. 뭐 좀 이상한 점 있지 않으세요? 이름이 어. 성이 다른 거. 성이 다르네. 아버지가 성이 박씨. 씨. 근데 이분 어우동?
어? 뭐지? 그녀의 이름은 박어우동이 아니라 네. 박구마. 어? 박구마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구마. 박구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박구마인데 왜 어동으로 불린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이게 사실은요. 이게 조선시대 사실 여성들의 이름이 남아있질 않아요. 맞아. 이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어우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별명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이 어우동의 의미가 뭐냐면 어우동 이게 뭐냐면 같이 어울려서 통하다. 또는 이제 야무지지 못하다는 그 얼동의 잘못된 표기다라는 그 다양한 설이 있는데 오늘 이제 편의상 어우동이란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우동은요 지승문 박윤천 박 선생의 딸이다. 집안이 부유하고 아리따웠다. 일단 요 아리따웠다 부분 요거 놓치지 마세요. 네. 네. 네, 조선시대 역사 기록 속에서 여성의 외모를 잘 표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리따웠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면 진짜 진짜 예뻤던 예쁜 거네요. 겁니다. 네. 자, 어쨌건 이 돈, 집안의 명예, 미모까지 정말 조선시대에 남부러울 것 없던 그런 여성입니다. 어휴, 그죠? 그럼요. 예. 자, 그런데 이 어우동에 혼기가 차니까 혼답이 오고 갑니다. 자, 이때 이 혼담이 어떤 상대가 되는 집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어느 집안이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왕들이 조금 이렇게 탐낸다? 예, 탐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해요? 예, 왜냐면은 그 박 선생이라고 이렇게 딱 존칭하는 거 보니까 오호. 되게 유능한 분 같은데 이제 왕 쪽에서도 좀 사돈 맺으면 좀 그래도 좋으니까 한번. 왜냐면 외교부 장관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의 비슷했습니다. 왕이.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가에서 응. 연락이 옵니다. 우와. 네, 왕가에서요. 태종 이방원. 자, 그의 아들들 효령대군의 아들 영천군이 있고요. 영천군의 아들 태강수 이동. 바로 이 태강수 이동은요. 태종 이방원의 증손자. 말 그대로 조선의 로열 패밀리 바로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어우동과 함께 결혼하면 어떻겠소? 이런 손자 며느리. 자, 이렇게 두 사람은요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우동은요 이 왕족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동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 남편의 품계와 동일한 오늘날요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사품 해인이라는 자기를 받았고요.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체 높은 양반집 딸에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왕실의 종친 며느리까지 된 겁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도 낳았습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들 딸도 보이잖아요. 너무 스토리가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요. 그들의 결혼에 풍비박산 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허. 이 어우동의 남편이 네. 태양수 이동이 난 이런 여자는 못 살겠다 라고 어우동을 쫓아내버려요. 와. 쫓아내요? 쫓아내버려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보시죠. 남편 태양수 이동이 어우동을 쫓아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불륜의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그 당시 딱 목격하고 너무 화가 나서 쫓아냈다. 조나단 정답! 와. 진짜? 불륜을 목격했어요? 맞습니다. 이 어우동이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어머머. 야, 간 큰 상. 아니 감히 왕실 종친 며느리와 바람을 피운 이 간 큰 상대는 과연 이 어우동과 바람을 피운 남자를
이 태강수 이동이라는 사람이 데려온 사람이에요. 이 태강수 이동이 이 집에 들인 남자는 누구였냐면 은그릇을 만드는 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너 은 잘 만든다면서 일로 와서 은 좀 만들어봐, 은그릇 좀 만들어봐,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은장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를 집에 부른 이동보다 은장이를 더 반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우동. 그러다가 네. 그 은장인을 방으로 들입니다. 어허. 어우동이 그 은장이 그를 좋아해 매번 남편이 나가고 나면 계집종의 옷을 입고 장인 옆에 앉아서 그릇 만드는 정묘한 솜씨를 칭찬했다. 마침내 내실로 끌어들여 날마다 마음대로 음탕한 짓을 하다가 눈치를 보고 남편이 돌아오면 아이고. 몰래 숨기곤 했다. 자, 그런데 저 들었을 때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요. 성현이 쓴 그 용제총화에 적힌 태강수 이동의 주장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남자 쪽 주장이네요. 그렇죠. 자, 이 이야기의 반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도 이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실록에 이 기록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궁금하다. 태강수 이동이 아하. 연경비라고 하는 기생을 매우 사랑해서 그 안에 박씨를 벌였습니다. 대저 종친으로서 첩을 사랑하다가 처의 허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버려서 헤어지는데 한편 그 단서가 열리면 폐단의 근원을 막기 어렵습니다. 기생이랑 바람나서 어우동에게 나가라고 나가라고 한 한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지금요. 이 사건, 이 태강수 이동이 연경비에 푹 빠진 이 사건을 왕에게 고한 거예요. 자, 저기 지금 자, 그러니까 왕실의 이 족보를 편찬하고요. 왕족의 허물을 살펴 잘못을 규찰하는 감찰 기관입니다. 야, 그런 기관도 있었어요? 자, 지금 종부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 폐단의 근원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태강수 이동같이 이게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아내를 버린다? 이런 일이 많아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아예 처단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오. 근데 참 독특하지 않아요? 무슨 왕한테까지 이런 이혼 문제 뭐 이런 이야기를 보고를 해? 그러니까. 네. 자, 이 조선시대는요, 이유가 있어요. 네. 양반 이상의 신분이 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와. 네. 원칙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성종 진짜 대단한데요? 김정 연구원님, 그러면은 이게 진실이 뭔지 궁금한데 어우동이 바람을 핀 건가요? 피지 않았죠. 피지 종부시, 않았다고? 네네네. 종부시에서는 어우동이 그 은장이하고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렇죠. 또 성종도 종부시의 의견을 듣고 또 똑같이 재결합하라고 그 얘기를 하죠. 기생 첩에게 푹 빠져서 철을 벌인 남편 태강수 이동의 잘못이 크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태강수 이동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네, 아내를 버려요. 와. 놀라운 분이네요. 네, 결국 이 어우동은요,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와. 반면 이 재결합하라는 그 왕의 명령을 어긴 이동은요, 또 이 3개월 후에는 또 자기를 돌려받기까지 하죠. 자, 이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 재결합하라는 그 어명은 실질적 효과는 없었던 겁니다.
자, 이 명망 있는 사대부집 딸로 태어나 정말 곱게 자라나가지고 이 왕가의 며느리가 되었던 어우동. 정말 그녀에겐 생애 최악의 실패와 좌절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아닐까라는 한순간에.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이 어우동은 지금 쫓겨났어요. 아이고.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이 조선시대는 남편 없이 혼자 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남편과 사별을 했거나 차라리 공식적인 이혼을 했다면 재혼을 하고 새 출발하면서 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때 이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요. 홀로 이 슬퍼하는 이 어우동을 안타깝게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종이었습니다. 어우동이 너무 슬퍼하고 막 울고 정말 힘들어하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이 여종이 이 어우동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어우동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한.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상심하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오종면이라는 사람이 일찍 출세해가지고 이 사원부의 도리가 되었고 용모도 아름답기가 대강수보다 월등히 낫고 좁게도 천하지 않으니 배필을 삼을 만합니다. 좁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집안의 집안. 어떤 그 혈통 뭐 이런 거 천하지 않으니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죠. 제가 한번 다리를 놓아보겠습니다. 오. 이 어우동은요 여종의 이 제안을 듣고 네.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은밀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오. 영건이 한번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우동은 태강수가 벌인 처, 즉 기처였어요. 기처. 그래서 조선시대에 기처라는 용어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용어예요. 어우동은 억울하게 쫓겨났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공식적으로 이혼한 상태도 아니어서 재혼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인 양반가 여성의 삶 대신에 자유롭게 삶을 살기로 굉장히 주체적으로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야. 정반대의 삶을 네, 그렇죠. 살겠다고 택한 거네요. 정말 이제까지와 다른 어우동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요, 이 허름한 차림으로 길을 가던 이 어우동을 보고 한 남자가 쫓아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우동이 한눈에 반한 겁니다. 이때 어우동 돌아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정반대의 삶을 산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받아들였을 것 같아 뭔가를. 저한테 관심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둘이 정을 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 특히나 어우동이 절대 연관돼서는 안 될 그 사랑이었습니다. 왜? 이게 누구였을까요? 남편이 아닌 또 다른 왕가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로열 패밀리였던 거예요. 방산수 이난. 자, 이 어우동을 따라온 이 남자는 누구?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연결될까요? 자, 태강수 이동 요 계보 기억하시죠? 이쪽 세종 쪽으로 계양군. 그리고 계양군의 아들 어우동의 남편과는 육촌 형제간인 이 방산수 이난. 이게 장사를 지내는 예법에 따라서요, 상복을 입어야 하는 가까운 친척을
유복친이라고 합니다. 이 방산수 인안이 바로 이 유복친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을 당하면 같이 상복을 입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친족 관계였다는 얘기예요.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여전히 이 종친의 아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요. 종친의 아내였던 이 어우동은 이 인안과 만나면서 근친상간, 근친상간을 지금 범한 거예요. 자, 이런 왕실 스캔들이 발각된다? 야, 이거 조선 유교 이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우동과 인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리고요, 인안은요, 이 어우동을 향해서 이 연시를 하나 남겼는데 오, 연시? 이제 인안이 어우동 집에 온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다가 벽에 어우동의 그 소매 붉은 저고리가 탁 걸려 있는 거예요. 인안은요, 시를 그 옷에다가 적어 나갑니다. 물시계는 똑똑똑 밤 기운 청아한데 흰 구름 활짝 거치니 달빛 환해라. 빈방 고요한 중에 향기가 남아 있어. 오늘 꿈에도 그리운 점 그려보. 자, 그러니까 어우동도 완전 감동받은 거예요. 어우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인안에 대한 마음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인안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어우동이 선택한 특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연인들끼리 이렇게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왔다. 네. 뭐예요? 왔어요. 뭐예요? 네. 아니, 외국에 축구 선수들이 아내나 아이들 이름 많이 새기잖아요. 맞아요. 막 골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 문신. 예원 씨, 정답. 타투? 문신을 했어요? 유교 사상의 근본을 이루던 이 조선 시대에는요, 그러니까요. 부모님께 받은 이 몸, 머리카락 정말 털럭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것, 이게 효의 출발이거든요.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근데 이 시대 때 가능해요? 그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궁금해요. 당시 문신하는 방법입니다. 자, 벼루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돼요? 먹으로 이렇게 간 다음에, 갈아서. 그 다음에 바늘로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새겨지겠죠. 이런 방법으로 굉장히 아프겠죠.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요. 진짜 큰 맘 먹고 고통을 이겨내는 거니까 의미가 있긴 있을 것 진짜 같아요. 완벽한 답이네요, 이거는 진짜.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번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어우동 몸에 새겨진 남자의 이름은 방산수 인안만이 아닙니다. 와. 아이. 인안 말고요, 박강창이란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전도 유망한 뭐 의대생 학생 정도 되는 신분의 남성이었는데 괜찮았나 봐요, 이 남자가. 네, 어우. 사랑에 빠지네. 네. 근데 지금 인안 이름 새겼잖아요. 새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쪽 팔에 박강창이란 이름을 새깁니다. 자, 그런데요, 문신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그만? 하급 관리 가미양이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 다시 이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의 이름을 역시 문신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등입니다. 야, 등에다가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우동의 남자 몇 명이었나요? 현재까지. 4명. 네 복수 한번 명. 해봅시다. 네 4명. 명이요? 맞죠? 남편 빼고 4명이잖아요. 네. 그죠? 4명이요. 자, 어우동이요.
이렇게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던 데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시 그 어우동의 남자 만나는 노하우, 오. 그 답은요 바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신분을 속인 어우동은요 또 다른 왕가의 남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태종의 형이죠. 정종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정종의 이제 아들들이 이제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어우동의 새로운 남자는요 남편과 같은 학렬의 시아주버니 수산수 이기였던 것이죠. 즉 정종의 증손자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수산수 이기와 어우동이 만난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바로 단오날입니다. 단오날. 단오날. 이 곱게 차려입고 그네를 타러 나간 이 어우동을 보고요. 역시 수산수 이기가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이 어우동 곁에 있는 여종에게 또 여종이 또 이게 또 알아서 전달 잘하지 않습니까? 이 여종에게 그 춘향 전에 그 몽룡이가 향단이한테 이게 물어보듯이 야 저기 저 여인 뉘짐이 여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종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 저 여인이요. 내금이 첩입니다. 하급 군인의 첩. 양반집 딸이라니까요, 이 어우동은요. 그런데 지금 속였네요. 속였네. 자 이러면 종친이 생각할 때 하급 관리의 첩? 그러면 내가 좀 어떻게 종친이니까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둘은 또 사랑을 합니다. 오. 이거 근데 이거 진짜 그 사랑과 전쟁 같은 드라마 사랑하는데. 그 대본 같지 않습니까 이거 네. 지금? 자 그런데요 문제가 또 있어요. 왕가의 사위와 만남을 가집니다. 자 오늘 정말 이 가기도가 열일하네요 진짜. 영천군의 그 아들이 태양수 이동이었잖아요. 근데 영천군에 또 이 형제가 있습니다. 보성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성군의 아들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성군의 아들 춘향군인데 태강수 이동하고 지금 춘향군 사촌 사이잖아요. 이 춘향군의 딸 완산 이씨가 있는데 남편 그러니까 이 춘향군의 사위 이 이승원과 사랑을 합니다. 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우동의 자식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그죠? 예. 춘향군의 사위 이 이생원과의 만남은요. 그가 이 지나가는 어우동에게 보인 관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역시나 예측이 되시죠? 지나가다 어우동을 봤어. 와. 와. 저기 저 이쁜 아가씨 그 지방에서 온 기생인가? 그 질문에 여종은요. 기생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야. 요정이 문제야. 합이 잘 맞네. 잘 맞네. 그러니까 어우동은 이번에는 신분을 속인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둘은 또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네. 연구 언니, 근데 왜 이렇게 신분을 속이면서 어우동은 남자들을 만난 걸까요? 양반 여성은 이제 한 남자만 바라보고 한 지아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기생이나 첩이나 이런 여성들은 어느 정도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당연히 이렇게 첩이나 기생으로서 할 수 신분 속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어우동은요. 조선 왕가의 남자들과 얽히고 설킨 조선 왕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어우동의 그 화려한 행적에 대해서 정말 소문이 파다하게 났나 봅니다. 자 그 내용이 기록으로도 남아 있어요. 길가에 집을 얻어서 오가는 사람을 지목하며 점수를 매기는데 계집종이 아무개는 나이가 젊고 아무개는 코가 커서 주인께 바칠만 합니다 라고 하면 아무개는 내 거, 아무개는 네 거 이렇듯 실없는 말로 희롱하여 짓거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자, 그렇게 이 조선시대 금지된 자유연애를 즐기던 어우동. 결국 의금부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의금부? 아세요? 모르세요? 그거 아니에요? 고문당하고. 네, 뭐 경찰 느낌? 사법기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좋아, 잘하네요. 이 의금부는 어떤 곳이냐면 조선시대 특수수사기관으로서 왕명에 따라 중대한 범죄에서 수사, 추국, 재판을 담당했던 그런 곳입니다. 1480년 6월이었죠. 의금부로 한 남자가 끌려오게 됩니다. 어우동의 저고리에 그 아리따운 러브레터를 남겼던 그 남자. 아이고야. 아이고. 방산수 인한. 그가 끌려왔습니다. 태강수 이동의 부인과 방산수 인한이 불륜에 근친상간했다는 사실이 결국 알려지면서 조정은 빨칵 뒤집혀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방산수 인한과 함께 불륜을 저질렀던 이 어우동은 이미 도망을 친 상태였습니다. 어우동이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요. 성종,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죄가 중한 것을 스스로 알고 도망했다니 끝까지 추포하라. 아, 성종 화나죠. 의금부에 붙잡혀온 이 어우동은요. 취조를 받게 되는데 이때 어우동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제가 안 다가갔는데요. 먼저 저한테 왔는데요. 일단 이 어우동은요. 묵비권. 묵비권. 네, 묵비권. 왜냐면 그녀는 아직 종친의 아내였고 또 사대부 여성이니까 혐의가 없으면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일만의 기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어우동이 간통하고도 사실을 숨기고 죄를 자백하지 않으니 청컨대 형벌을 가하고 국문하시옵소서. 자, 이렇게 지금 국문하소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 과연 어우동은 고문 앞에서 입 꾹 닫고 억울하다고 말했을까? 아니면 자백은 하되 이 간통 상대를 줄여서 말했을까? 궁금한데. 둘 다 여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요. 어우동은 선택합니다. 자신이 만난 남자들 이름하여 어우동 리스트 모두 밝힙니다. 낱낱이 밝힙니다. 와. 어우동이 왜 이렇게 쭉 자백을 했을까요? 바로 감옥에서 마주친 방산수 인한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맞아. 예전에 감동이 많은 간부로 인하여 중죄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너 어우동도 사통한 바를 숨김없이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면 중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감동이라는 여성이 간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많이 받지 않았다. 예전에 보니까 그런 일 없었어. 그러니까 불어. 면할 수 있다고. 근데 혹시 감동이라는 사람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네. 이 유감동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종 때 어우동 사건이 있었다면 세종 땐 유감동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유감동은요, 오늘날로 치면 서울특별시장에 해당하는 한성부 판윤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강원도 평강현을 다스리는 고을 사또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녀 역시 어우동처럼 아주 지치 높은 그 양반대 규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음란한 행실을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뒤 스스로 창기라 칭하면서 무려 네. 4명? 4명. 40명. 40명? 네. 40명이요? 네. 자, 이 당시 조선시대 모든 형률은요, 명나라의 법전 대명률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자, 그리고 이 대명률에는요, 간통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의 규정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합의해서 가늠하면 장 80대 남편이 있어. 그럼 장 90대. 유혹해서 가늠하면 장 100대. 한 것 자체로도 그냥 80대는 일단 맞네요. 자, 그런데 양반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일반인과 똑같은 형률을 적용하면 이거 기강이 서지 않는다. 양반은 더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더 엄하게 처리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양반 여성이 간통을 했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장형으로 다스린 뒤에 관비로 만들거나 또는 유배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관비는 말 그대로 관가에서 일하는 여종. 오. 그러니까 노하고 비가 있어요. 노는 남자종, 네. 비는 여자종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유감동은요. 대명률에 따라서 이렇게 장형을 받은 이후에 변방에 있는 관아의 여종, 관비로 보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면을 받더라도 한평생 이 여종으로 살면서 영원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던 조치였죠. 그런데요, 이마저도요, 8개월 후에 이 관아의 여종이 되는 대신 먼 지방에 유배되는 사건으로 결국은 마무리가 됩니다. 유배로. 네. 자, 근데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조선시대예요. 유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40여 명과 간통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중죄를 면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결정을 내린 왕이 누구다? 세종. 세종. 세종이 이 결정을 내리는데 근데 이때 세종이 한 답변이 기가 막혀요. 뭡니까? 세종대왕께서 네. 남녀 사이의 정욕을 어찌 한가 법령만으로 방지할 수 있겠는가? 이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성급수를 할게요. 네. 53년 뒤 의금부에 갇혀 있는 어우동 일세로 한번 다시 와보겠습니다. 자, 이 어우동은요 유감동과 같은 그런 결말을 바라면서 어우동과 관계했던 그 남자들을 죄다 실토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황이 세종대랑 다르네. 이 어우동의 이 충격적인 이 자백이 쫙 나오자 조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네. 어우동과 관계한 남자들의 숫자가 네. 너무 많아요. 그 숫자는 무려 17명. 17명. 그래도 17명이면 17명. 자, 이 관계에 따른 남자들이 막 굴비 엮듯 나오는 모습을 보고 조정에서는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음란하고 방탕한 것이 몸을 파는 천한 기생과도 같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체 높은 이 종친의 아내이자 양반가의 딸이 수많은 남성과 이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 야, 이거는 뭐. 자, 그런데요 어우동의 간통이 더 충격을 준 이유 두 번째는 장소였습니다. 장소? 장소? 네. 사랑을 나눈 그 네. 정을 통한 그 장소의 대범함, 그 장소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수산수 2기와 관계를 맺은 곳은 공공기관의 건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휘라는 사람과는요 길가에 집을 빌려서 정을 통합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사랑할래? 저 집 어때? 빌려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야, 충격. 가장 충격적인 장소. 네. 바로 어디였냐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사당. 여기서 정을 통한 거예요. 사당. 놀라운 장소였던 거죠. 야. 그리고 세 번째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대상이었습니다. 어우동이 정을 통한 그 대상들, 그 리스트를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어우동은요 노비, 이름은 직업이란 그 노비와도
간통을 했던 겁니다. 이 신분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정말 금기로 했던 이 조선에서 신분이 다른 양반집 딸과 노비가 간통을 해? 이거는 사회적 금기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게다가 이 하위 신분의 남성이 상위 신분의 여성을 농락한다? 이거는요, 지배층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어우동이 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나눴다는 것은요, 조선의 기본 이념을 무시한 행동이었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조정 대신들은요, 사형파와 장형파로 나뉘어서 팽팽히 맞서게 됩니다. 자, 어우동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반의 딸이며 종친의 아내로서 음란하고 추잡함을 자행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온 나라의 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에 맞서는 장형파.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우동은 법률이 사형에는 이르지 않으니 청컨대 사형을 감하여 먼 곳으로 유배하십시오. 정말 이 쉽사리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성종은요, 이 어우동 문제를 45일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니다. 45일 고민을 많이 됐구나. 자, 그런데 사실은요, 성종은요, 45일이라는 시간을 줬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미 마음속에는요, 어우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우동은 음란함이 지나쳐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후세인들은 어떻게 깨우치게 하겠느냐. 의금부에 명하여 사유를 해하려 아뢰게 하라. 의금부 제가 직속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금부에 딱 명을 내려가지고 얘 죽일 수 있는 방법 가져와 라고 숙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의지가 확고했던 것이죠. 자, 45일 뒤 장형백대 유배 2,000리에 해당됐던 어우동의 간통죄는요, 2달도 안 돼서 전혀 다른 죄와 처벌로 바뀌게 됩니다.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개가한 법, 이것을 적용해서 교부대시에 처한다. 고부대시.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봤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부대시. 교부대시예요. 네. 영모님, 교는 어떤 벌인가요? 교는 사형 중에서도 목을 매서 그렇죠. 목을 매서 효수라고 죽이는. 하죠. 네, 네. 네. 그런데 부대시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형은요, 보통 추분, 그러니까 가을쯤 되겠죠. 예, 이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집행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왜냐면 사형 집행을 좀 미뤄가지고 그러니까 누명을 벗거나 감형이나 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우동은요, 남편 배신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남편한테 쫓겨낸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남편을 배신하고 걔가 한 법을 적용한다? 어우동상은 전혀 맞지 않는 법이 지금 딱 나온 거예요. 네. 지금요. 그죠? 그런데요, 성종은요, 끝까지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종은 이렇게 봅니다. 이 고려 말세의 음란한 풍속이 다시 일어날까 두렵다. 따라서 이 어우동의 처벌은 단순한 형벌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풍속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함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명이 내려온 그날 바로 어우동은 교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루도 안 기다려주고. 그럼 같이 사랑을 나눴던 그 남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장형 때리는 거, 네. 이거 선고 받은 사람은 있는데 돈을 내고 풀려났거나 귀양 갔다가 풀려났거나 심지어 무고로 인정돼가지고 죄값을 치르지 않기도 했습니다. 함께 간통을 저질렀는데 왜 어우동과는 이렇게 처벌이 다른 것일까요? 야.
성종을 포함한 위정자들의 논리, 당시 논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천한 기생과도 같은 행동을 한 어우동 때문에 오히려 뜻있는 선비들이 큰 피해를 본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없는 법까지 끌어와가지고 정말 일벌백계할 정도로 어우동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봤던 이 성종. 이 어우동의 죽음을 발판 삼으면서까지 이 성종이 만들고 싶었던 유교 국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종의 가장 큰 업적이 있죠. 사실 네. 이것 때문에 성종이라는 묘를 네.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네. 실제 시험에 출제됐던 큰별쌤의 별의별 문제 두 번째 여행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가에 들어갈 책으로 옳은 것은 세조대왕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이번에 완성한 이것은 우리 조선을 다스리는 기본 법전이 될 것이요. 1번 속대전, 2번 경국대전, 3번 삼강행실도, 4번 직지심체 요절. 조나단 정답 몇 번? 2번 경국대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답! 와, 경국대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 네, 어우동이 죽고 나서 5년 뒤 경국대전이 반포가 되거든요. 여기에 아마 성종의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가득 있었을 것 같아요. 가득 있었겠죠. 가득한데. 그렇다면 이 유교 국가 속 여성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궁금해요. 자, 첫 번째는요. 재혼 절대 금지. 바로 재혼한 여성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 엄마 입장에서 자식끼를 맡으면서까지 사랑 굳이 뭐 이럴 확률이 더 높잖아요. 자, 그리고 재혼이 금지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이 과부들은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자, 만약 가뭄으로 흉년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여자들 상당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 없는 젊은 과부의 재혼 이거는 좀 허락하고 최소한 먹고 살기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절충안도 나오긴 하는데 이 절충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 않지. 굶어 죽는다는 핑계로 정절을 잃는 과부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굶어 죽더라도 정절은 지켜야지 이 멘트와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러면서 점점 여성의 재혼은 비윤리적이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참 진짜. 자, 경국대전을 통해 볼 수 있는 유교 국가 여성의 두 번째 모습. 남성과 접촉 절대 금지. 그 이대감 계시냐고 여쭤보아라.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이런 거 아마 사극에서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가운데 이 노비를 두고서 손님과 주인 마님 간에 벌어지는 대화, 바로 내외법. 내외한다. 함부로 이 밖에 나간 여성이 남성과 이 불필요하게 마주치고 혹시나 정절을 잃게 되는 것을 걱정을 하면서 정절을 잃지 않도록 집안에 가둬두는 법이었던 겁니다. 오, 진짜. 답답했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예, 나가는 경우에 어떤 모습이었을지 이거 아마 사극 보시면 알 텐데 조나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역사책에서 봤어요. 그 이렇게 뭐를 쓰고 맞습니다. 이 내외법이 생기면서 여성들은요 바깥 나들이를 쉽게 할 수도 없었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외출해야 되면 이렇게 장옷을 쓰고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거 가마죠, 가마. 네. 근데 이 가마도 특징이 있어요. 사면이 튀어 있는 평교자 안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사면에 벽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옥교자라고 합니다. 밖에서 못 보게. 안을 못 보도록 완벽히 그냥 딱 차단을 시켜버린 것이죠.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때 모든 그렇죠. 것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선의 여성상, 이 모습은 바로 이 성종 때, 이때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